결혼 행진곡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화려한 예식장 안, 강지훈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값비싼 턱시도를 입은 채 제자리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된 이 무대에서 그는 유일한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옅은 조명이 신부의 베일 위로 쏟아졌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차갑고 공허하게만 보였다. 이 결혼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이 자리는 원래 그의 이복 동생이자 태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강민우의 자리여야 했다. 하지만 민우는 지금 이 순간 병원 VIP 병실의 차가운 침대 위에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었다. 몇 주 전 발생한 의문의 교통사고는 민우의 의식뿐만 아니라 태아그룹의 미래까지 앗아갈 뻔했다. 서진그룹과의 수조원대 합병 계약이 이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지훈은 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동생의 대역으로 서 있는 것이다. 그는 유능한 부회장이었지만 아버지 강 회장에게는 언제나 민우의 자리를 지키는 예비 부품에 불과했다. 지훈의 시선이 옆에 선 신부 윤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진그룹의 고명딸인 그녀는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신부의 설렘이나 기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새하얀 베일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고 공허한 눈동자는 오직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이 거대한 거래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지훈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같은 연극에 동원된 두 명의 주연 배우였다. 맨 앞줄 하객들 사이에서 유독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이가 있었다. 태아그룹의 총수이자 지훈의 아버지 강만중 회장이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불만스러운 듯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내려다보듯 지훈과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 시선 속에는 아들을 향한 따뜻함 대신 오직 후계자를 얻고야 말겠다는 차가운 집념만이 서려 있었다. 주례사의 목소리가 예식장 안에 공허하게 울렸다. 신랑 강지훈 군은 신부 윤서연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지훈은 기계적으로 예라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으며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그 약속이 얼마나 큰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는지 똑똑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결혼하지만 강민우의 남편 역할을 해야 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기괴한 희극인가. 서연 역시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서약에 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훈의 것보다 더 차갑게 들렸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했는지도 몰랐다. 혹은 이 결혼을 통해 자신이 얻어야 할 것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는지도. 지훈은 그녀의 속내를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 역시 강 회장이 설계한 이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하며 살아남기 위해 기꺼이 그 역할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지훈의 손끝이 서연의 차가운 손가락에 닿았다. 그 순간 짧은 정전기 같은 것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이것이 결혼 반지가 아니라 일종의 족쇄임을 깨달았다. 자신과 그녀를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함께 묶어두는 차가운 쇠사슬. 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민우가 깨어나든 깨어나지 못하든 서진그룹과의 합병은 성사될 것이며 이제 남은 것은 이 대체된 부부를 통해 태아의 후계자를 얻어내는 것뿐이었다. 그는 지훈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그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지훈은 언제나 민우의 그늘이었고 지금은 민우의 대역이었다. 강 회장에게 지훈은 오직 쓸모있는 도구일 뿐이었다.
예식의 마지막 순서, 신랑 신부의 입맞춤 시간이 다가왔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수백 명의 하객과 수십 대의 카메라가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 회장의 감시하는 눈길이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서연의 베일을 걷어 올렸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했다. 화장으로 가려졌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훈의 눈과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지훈은 그녀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공허함과 체념을 읽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췄다. 그것은 그 어떤 열정이나 애정도 담기지 않은 철저히 의무적인 입맞춤이었다. 차가운 금속이 맞닿는 듯한 감촉만이 느껴졌다. 그 순간 예식장 안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두가 이 완벽한 재벌가의 결합을 축복했지만 그 누구도 이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알지 못했다. 박수 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이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 나왔다. 지훈은 자신의 옆에서 걷는 이 여자가 이제 법적으로 자신의 아내가 되었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깨달았다. 자신은 오늘 결혼한 것이 아니라 태아그룹의 후계자를 생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계약을 체결한 것뿐임을. 그는 그림자 신랑이었고 그녀는 비밀을 짊어질 신부였다. 예식장을 빠져나와 대기실로 향하는 동안 강 회장이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낮게 말했다. 수고했다, 지훈아. 네가 오늘 큰일을 해냈다. 민우가 깨어날 때까지. 아니, 태아의 미래를 위해서 네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경고였다. 절대 내 본분을 잊지 말라는, 너는 언제까지나 대역일 뿐이라는 차가운 확인 사살이었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여 보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자신의 영혼 일부를 팔아넘겼다. 동생을 대신해 결혼한 그는 이 결혼이 자신을 어떤 운명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지, 그리고 자신이 방금 아내로 맞이한 저 여자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연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서연은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 부자, 후즈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웨딩드레스 자락을 가볍게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진그룹의 딸도 윤서연 자신도 아닌 오직 태아그룹의 며느리이자 후계자를 낳아야 하는 여자로 존재해야 했다. 지훈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거대한 감옥에 갇힌 것이다. 화려했던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떠난 뒤 거대한 예식장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지훈과 서연은 각기 다른 차에 올라탔다. 그들의 신혼집이 될 강 회장의 저택 내 별채로 향하는 길이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졌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그 풍경을 눈에 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막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덫에 첫 발을 내디딘 참이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병실에 누워있는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모든 비극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서연이 탄 차가 먼저 별채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굳은 표정으로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감옥처럼 느껴지는 화려한 외관이었다. 곧이어 지훈의 차가 도착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닌 집안일을 총괄하는 냉정한 표정의 집사뿐이었다. 도련님, 사모님,
방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전하셨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은 두 개로 나뉘어 있었다. 강 회장도 최소한의 배려인지 혹은 어차피 이 결혼이 가짜라는 것을 알기에 무의미한 연출을 강요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에게 배정된 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차갑게 울렸다. 지훈 역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턱시도를 벗어던진 그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되새겼다. 그는 동생 대신 결혼했다. 식물인간이 된 동생을 대신해 아버지의 야망을 위해 그리고 태아그룹을 위해 그는 이 결혼이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저 여자 윤서영과는 그 어떤 감정적 교류도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몰랐다. 운명은 이미 가장 잔인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엮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유일한 후계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지훈과 서연의 결혼 생활은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별채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강 회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본관에서 강 회장과 함께했다.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 속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고 강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은 두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지훈아, 어제 합병안 관련해서 서진그룹 임원들 표정이 좋지 않더구나. 결혼식으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네가 확실하게 마무리해. 강 회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격려가 아닌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압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저 숟가락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염려 마십시오, 아버지. 오늘 오후 미팅에서 모든 의견을 조율할 생각입니다. 합병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강 회장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시선을 서연에게로 돌렸다. 세아가, 너도 이제 태아의 안주인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겠지. 태아의 미래가 내 어깨에 달려있음을 명심해라. 그 미래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사람은 없었다. 서연은 찻잔을 든 채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아버님 주신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찻잔을 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하얘져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지훈은 곧바로 회사로 향했다. 태아그룹 부회장실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전쟁터였다. 그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합병 문제를 처리하는 동시에 비서실 라인을 통해 비밀리에 민우의 사고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경찰 조사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단순 빗길 사고로 종결되었지만 지우는 그 결과를 믿지 않았다. 민우는 비록 철부지였지만 운전 실력만큼은 프로급이었고 사고 당일은 비가 오지 않은 맑은 날이었다. 차량 블랙박스 원본 파일 확보했나? 지훈이 보안 라인을 통해 연결된 전직 국정원 출신 정보팀장에게 낮게 물었다. 경찰에 제출된 건 편집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1분 단위로 전부 재분석해 주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그는 이 조사가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극도의 보안을 유지했다. 만약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안다면 그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사를 막는 것일 테니까. 강 회장에게는 진실보다 태아의 안정이 중요했다. 같은 시각 서연은 별채의 넓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결혼 전 그녀가 운영하던 갤러리는 이미 강 회장의 지시로 정리된 후였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태아의 며느리라는 세 장에 갇힌 신세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그것이 이 무의미한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의 서재에서 경영 관련 서적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적을 모르고서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녀의 적은 강 회장이었고 어쩌면 이 결혼 자체일지도 몰랐다. 저녁 늦게 지훈이 별채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어두웠고 서연은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후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부였지만 사실상 같은 집에 사는 두 명의 이방인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서연의 방문을 바라보았다. 저 문 너머에 있는 여자는 자신의 아내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또 다른 장기말인가. 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지훈은 조사팀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았다. 부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직전 민우 도련님의 차량 뒤를 바짝 뒤쫓던 검은색 세단이 있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이 차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차량, 번호판 추적해. 당장. 그의 직감이 맞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우를 노렸다. 며칠이 지났다. 지훈과 서연의 관계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들은 아침 식탁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를 나누었고 그 외에는 철저히 서로를 외면했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그 선을 넘을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서로의 목적을 위한 냉정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다. 지훈은 합병을 성사시켜야 했고 서연은 서진그룹의 이익과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강 회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본관의 서재 강 회장은 묵직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세아가 병원은 다녀왔느냐? 서연은 질문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아직이옵니다, 아버님. 강 회장은 쯧 혀를 차며 말했다. 뭘 꾸물거리는 게냐? 지금 태아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민우가 저 상태이니 내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해라. 태아의 대를 이을 아이를 갖는 것, 그것이 내 유일한 임무다. 서연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녀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의 남편은 병실에 누워있는 식물인간이었다. 강 회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이 결혼이 가짜라는 사실을 세상에 공표할 생각이 없는지도 몰랐다. 어쩌면 그는 지훈과 서연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그 아이를 민우의 아이로 둔갑시킬 생각인가. 서연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날 밤 별채로 돌아온 서연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와인병을 따서 거실에서 홀로 잔을 비웠다. 늦게 퇴근한 지훈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 앞에는 거의 비어가는 와인병이 놓여 있었다. 지훈이 다가가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풀려 있었다. 아버님이 병원에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지훈은 걸음을 멈췄다. 그 말의 의미를 즉각 알아차렸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럴 줄 알았지. 그분에게 며느리는 후계자를 생산하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어때요?
강지훈 씨, 당신에게 나는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나눈 첫 번째 사적인 질문이었다. 지훈은 잠시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술기운 때문인지 그녀의 눈동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미세한 흔들림을 담고 있었다. 지훈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당신은 내게 서진그룹과의 합병을 위한 파트너요. 그리고 나와 같은 배를 탄 동지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적어도 지금은.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동지라. 이 기괴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일지도 몰랐다. 좋아요, 동지.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이죠? 아버님은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임신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민우 씨의 아이를.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끔찍했기에 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건 걱정할 필요 없소. 아버지는 아마도 우리 사이의 아이를 민우의 아이로 만들 생각이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내 동생의 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하고 당신은 이 집에서 살아남아야 하오. 그러기 위해서 우린 당분간 이 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이 그들 사이에 맺어진 암묵적인 계약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방패가 되어주되 결코 서로의 마음을 탐하지 않기로 했다. 지훈은 서연을 아버지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자신의 조사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 서연은 지훈의 그늘 아래서 강 회장의 감시를 피하며 태하그룹 내부의 정보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차가운 동거는 그렇게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며 이어졌다. 며칠 뒤 지훈은 조사팀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추적하던 검은색 세단의 소유주가 태하그룹의 경쟁사인 한성그룹의 비자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한성이라고. 지훈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단순한 내부 권력 다툼이 아닐 수도 있었다. 혹은 내부의 누군가가 한성과 결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지훈은 민우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는 굳게 다짐했다. 민우야,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는지 내가 반드시 밝혀내겠다. 그리고 그 대가를 10배, 100배로 치르게 해주겠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동생의 대역이 아니었다. 그는 복수를 준비하는 사냥개였고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이 모든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는 병실을 나오면서 비서에게 지시했다. 윤서연 씨가 병원에 오지 못하도록 해.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강 회장님의 지시라도 따를 필요 없어. 내가 책임진다. 그는 서연을 아버지의 압박에서 보호해야 했다. 그것이 그들의 계약 조건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 차가운 계약이 그들 두 사람의 운명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태하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운, 징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이 부회장으로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바이오 엔지니어링 신규 사업 안건이 상정된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파 이사들의 날카로운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 선봉에는 한성그룹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박 이사가 있었다. 그는 준비해 온 유인물을 흔들며 지훈을 몰아세웠다. 부회장님, 이 자료를 보십시오. 이 사업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예측 수익률은 고작 3%에 불과한데 초기 투자금은 천문학적입니다. 민우 부사장이 건재했다면 절대 이런 무모한 결정을. 박 이사는 교묘하게 민우의 이름을 들먹이며 지훈의 정통성을 깎아내렸다. 지훈이 대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주들 앞에서
각인시키려는 속셈이었다. 회의장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지우는 그러나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박 이사를 응시하다가 자신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박 이사님, 그 3%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혹시 제가 일주일 전 실수로 미끼처럼 흘려둔 그 왜곡된 데이터는 아닙니까? 회의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여기 지난 6개월간의 실제 시뮬레이션 데이터입니다. 예상 수익률 28%, 3년 내 원금 회수 가능. 그리고 박 이사님이 방금 언급하신 그 리스크는 한성그룹이 우리 기술을 탈취하려다 실패했을 때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지우는 박 이사가 한성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을 암시하는 자료를 추가로 띄웠다. 그것은 완벽한 KO였다. 지훈은 자신을 향한 사보타주를 역이용하여 반대파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그의 배후까지 암시했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결국 신규 사업 안건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지훈은 힘겨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진흙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매일같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피로한 걸음으로 부회장실을 나섰다. 같은 시각 윤서연은 본관 서재에서 강 회장과 독대하고 있었다. 지훈이 그녀의 병원 방문을 막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 회장은 노골적인 분노를 드러냈다. 네가 감히 내 명을 거역해 지훈이가 막았다고? 그래서 그놈 뒤에 숨어 내 본분을 잇겠다. 이 말이냐? 강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다.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 그저 부회장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도리. 네 도리는 태하의 후계자를 낳는 것이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낮아졌다. 그는 서연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내 아비가 서진그룹을 살리려고 널 여기 보낸 것을 잊었어? 네가 이 집에서 쓸모를 증명하지 못하면 너와 내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수 있다. 넌 그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렸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죽이는 법을 오래전에 터득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강 회장은 그녀를 경멸스럽게 밀쳐내고는 소리쳤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서연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재를 걸어 나왔지만 별채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산산조각 당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별채로 돌아왔다. 주주총회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실에는 희미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고 서연이 소파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독한 위스키 병과 빈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몇 잔을 마신 듯 평소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위태로워 보였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아버지를 만나셨습니까?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피로감이 묻어났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없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잔에 술을 따랐다.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받았죠.
아이 낳는 도구라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하는 듯 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말은 지훈의 가슴에도 비수처럼 꽂혔다. 그 역시 오늘 주주총회에서 민우의 대리인이라는 모욕을 견뎌냈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이 아닌 그녀의 옆자리에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잔을 빼앗아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타는 듯이 목을 넘어갔다. 우리는 다를 바 없군요. 나 역시 그분에게는 쓸모있는 예비 부품일 뿐이니 처음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고 공감한 것은 그들은 더 이상 강지훈과 윤서연이 아니었다. 거대한 태아라는 성에 갇힌 두 명의 고독한 영혼일 뿐이었다. 서연이 지훈의 잔을 다시 채워주었다. 당신도 힘들었나 보군요. 표정이 좋지 않아요.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포로가 된 기분입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나를 물어뜯으려 하죠. 그들은 말없이 잔을 부딪혔다. 차가운 유리잔이 맞닿는 소리가 그들의 냉랭했던 관계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술이 몇 잔 더 오가자 억눌렀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서연의 눈에 마침내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내 갤러리를 지키고 내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지우는 이성보다 본능이 앞섰다. 그는 차갑게 계산하던 부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자를 위로하고 싶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서연은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지훈의 품에 기대어 서럽게 울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서로의 체온이, 서로의 심장 박동이 이 차가운 감옥 속에서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그어져 있던 견고한 선이 무너졌다. 그것은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존재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었고 하룻밤의 위안을 통해 이 지독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으려 했다. 그들은 서로가 같은 감옥에 갇힌 유일한 동지임을 그 순간만큼은 분명하게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외면했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후회와 당혹감이 밀려왔지만 그들은 애써 태연한 척했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떠났고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다시 두꺼운 벽이 세워졌다. 어젯밤의 일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지워버리고 싶은 실수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몇 주가 흘렀다. 서연은 계속되는 미열과 알 수 없는 피로감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욕실에서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느낀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몰래 사람을 시켜 임신 테스트기를 구해왔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녀는 두 눈을 의심해야 했다.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두 줄이 그어져 있었다. 서연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임신. 아이. 누구의? 그녀의 뇌리가 그날 밤의 기억으로 번쩍였다. 강지훈. 이 아이는 강민우의 아이가 아니었다. 이 아이는 대역이자 예비 부품에 불과한 강지훈의 아이였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만약 강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태아의 유일한 후계자로 만들려 할 것이다. 아이를 민우의 아이로 둔갑시키거나 혹은 지훈의 아이임을 인정하더라도 그를 철저히 이용하려 들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거대한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 던져질 것이다. 자신처럼, 지훈처럼 도구로 이용당할 것이다. 서연은 배를 감싸 안았다. 안 돼. 절대로. 그녀의 눈빛이 공포에서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해. 강 회장에게서도, 그리고 어쩌면 강지훈 당신에게서도. 그녀는 이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무기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비밀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숨겨야 했다. 그녀는 식물인간 동생 대신 결혼한 그 남자의 아이를, 그의 유일한 후계자를 품고 있었다. 강지훈의 비밀 조사팀이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은 그날 밤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이른 새벽이었다. 지훈은 태아그룹 본사 지하에 마련된 보안실에서 암호화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사고 차량의 하부에서 발견된 끊어진 브레이크 오일 라인의 고화질 확대 사진이 떠 있었다. 전문 감식반의 소견서가 이어졌다. 절단면, 이 비정상적으로 매끄러움. 외부의 물리적 충격이 아닌 예리한 절단 도구에 의해 의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명백함. 지훈의 표정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 위장도 경고도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조사팀장이 침중한 목소리로 보고를 이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검은색 세단의 소유주, 박 이사와 연결된 유령회사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한성그룹의 비자금 계좌와 미세하게 연결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지난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그토록 몰아세웠던 박 이사, 그가 단순한 야심가를 넘어 경쟁사인 한성그룹과 결탁하여 민우를 제거하려 했다는 그림이 그려졌다. 하지만 지훈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박 이사는 그저 실행범일 뿐, 그 뒤에 더 거대한 손이, 어쩌면 태하그룹 내부에 더 깊숙이 뿌리 박힌 배신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직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박 이사를 24시간 밀착 감시해 그가 한성 측과 접촉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내. 그리고 그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태아 내부 자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 이런 짤이 하나도 놓치지 마.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는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동생을 해치려 한 자들, 그리고 태아를 좀먹는 배신자들을 모조리 척결하기 전까지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같은 시각 별채의 윤서연은 또다시 밀려오는 아침 입덧에 시달리며 욕실 변기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속은 온통 뒤틀리는 것 같았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의 삶은 비밀을 지키기 위한 위태로운 줄타기가 되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 시간에는 입맛이 없다며 차만 마셨고 강 회장의 눈을 피하기 위해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보안이 철저하고 기록이 남지 않는 개인 병원을 미친 듯이 검색했다. 태아그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곳에 있는 병원이어야 했다. 강 회장의 감시망은 저택 안팎을 촘촘히 두르고 있었고 가정부들조차 모두 그의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이 작은 생명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그녀가 지켜야 할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옷장을 열어 평소 입던 몸에 딱 붙는 원피스 대신 품이 넉넉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골랐다. 아직 눈에 띄게 배가 부른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비밀을 감추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든 이곳을 떠날 것이다. 강 회장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이 아이만큼은 평범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예상보다 일찍 별채로 돌아왔다. 그는 박 이사를 올가멜 덫을 준비하느라 며칠 밤을 새운 상태였고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들른 참이었다. 거실을 지나던 그는 정원에서 홀로 서성이는 서연을 발견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유난히 연약해 보였다. 그녀는 가벼운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그날 밤의 기억이 불쑥 떠올라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바람이 차갑습니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뭐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평소의 날카로움은 조금 무뎌져 있었다. 서연은 그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도 유난히 창백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시선을 그냥 답답해서 곧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고 자신도 모르게 배를 살짝 가리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미묘한 태도 변화를 지훈이 놓칠 리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피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훈의 미간이 좁아졌다. 안색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어디 아픈 겁니까? 그는 그녀가 자신과의 하룻밤을 후회하고 그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했다. 혹은 아버지의 압박이 상상 이상으로 거세져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짐작했다. 괜찮아요. 그저 아버님이 요즘 저를 너무 서연은 말을 흐렸다. 그녀는 차마 임신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대신 강 회장의 압박을 핑계 삼았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었다. 강 회장은 여전히 그녀에게 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고 확신했다. 아버지가 또다시 그녀를 후계자 생산도구로 취급하며 몰아붙인 것이다. 지훈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이 여자에 대한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희생양이었다. 그 문제라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일로 압박받지 않도록 조치할 테니.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를 지나쳐 별채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지만 또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이기도 했다. 서연은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해결하겠다고? 어떻게? 그는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이 강 회장의 압박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이라는 것을. 서연은 오히려 더 큰 불안감에 휩싸였다. 만약 지훈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아버지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무섭게 변할지도 몰랐다. 그는 태아의 진정한 주인이 될 야망을 숨기고 있는 남자였으니까. 며칠 뒤 지훈은 박 이사를 잡기 위한 덫을 놓았다. 그는 자신이 민우 사고의 배후를 거의 다 알아냈으며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다. 동시에 박 이사가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 하나를 동결시켰다. 돈줄이 막히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박 이사는 예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한성그룹 측과 긴급하게 접촉을 시도했다. 한편 서연은 마침내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친정어머니의 기일이라는 핑계를 대고 강 회장의 감시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운전기사를 따돌리고 미리 예약해둔 서울 외곽의 작은 산부인과로 향했다. 병원은 작고 허름했지만 원장은 서연의 신분을 묻지 않고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주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 차네요. 아기 집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리 잡았습니다. 의사의 말과 함께 서연은 모니터 화면 속에
아주 작은 점을 보았다. 그리고 그 점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것을. 심장 소리입니다. 의사가 스피커를 켰고 쿵, 쿵, 쿵 하는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도 강렬하고 경이로운 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메웠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살아 있었다. 자신의 뱃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에 맞춰 함께 뛰고 있었다. 그녀의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졌다. 이 아이는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낼 유일한 존재였다. 지훈이 쳐놓은 덫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하게 작동했다. 자금줄이 막히고 자신의 비리가 곧 탄로날 것이라는 위협을 느낀 박 이사는 공항을 통해 밀항을 시도하려다. 지훈의 보안팀에 의해 은밀하게 체포되었다. 그는 태아그룹 소유의 비밀 안가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공포에 질린 얼굴로 지훈을 마주했다. 지훈은 어떤 고문이나 협박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우의 차량에서 확보한 정교하게 잘린 브레이크 라인 사진을 테이블 위에 던져 놓았을 뿐이었다. 한성그룹에 태아를 팔아넘긴 대가로 내 동생을 죽이려 했나? 지훈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박 이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절규했다. 네, 내가 한 게 아니요. 나는 그냥 사업상 정보를 좀 넘겼을 뿐이요. 민우 부사장 사고는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요. 그의 공포는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듯 했다. 지훈의 날카로운 눈이 그를 꿰뚫어 보았다. 그럼 누가 했지? 당신 뒤에 누가 있어? 박 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 회장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나온 순간 안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 이사는 필사적으로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 민우 부사장이 너무 나약해서 태아를 이끌 수 없다고 하셨소. 차라리 유능하고 통제하기 쉬운 당신을, 지훈 부회장님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민우 부사장이 잠시 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소. 사고는 회장님의 개인 비서실장이 직접 처리했소. 나는 그저 묵인했을 뿐이요. 그것은 지훈이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를 제거하려 했다. 단지 나약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을 유능하지만 통제하기 쉬운 꼭두각시로 내세우기 위해 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태아, 그가 복수하려 했던 대상, 그 모든 비극의 정점에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 강만중 회장이 있었다. 그는 박 이사를 그대로 둔 채 유령처럼 안가를 빠져나왔다. 같은 시각 별채의 서연은 극심한 현기증과 복통을 느끼며 침대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지난번 병원 방문 이후 그녀는 입덧을 감추고 강 회장의 눈을 피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영양실조가 겹치면서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이명이 울렸다. 그녀는 물이라도 마시기 위해 비틀거리며 거실로 향하다가 결국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지훈이 별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로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윤서연 씨, 그는 순간 모든 생각을 잊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지우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를 팔에 안아들었다. 그는 비서를 부를 생각도 집사를 호출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병원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다. 태아그룹의 협력병원이 아닌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의 응급실이었다. 지금 이 순간 강 회장의 감시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훈의 신원을 확인한 병원 측은 즉시 VIP 병동에 최고 의료진을 호출했다. 서연은 각종 검사를 위해 응급처치실로 옮겨졌고 지훈은 초조하게 복도에서 기다렸다. 시간은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아버지가 동생을 죽이려 했다는 충격, 그리고 눈앞에서 쓰러진 아내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응급실 담당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강지훈 부회장님 되십니까? 환자분은. 윤서연 사모님은 현재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지훈은 마른 입술을 핥았다. 원인이 뭡니까?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각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쇼크입니다. 이렇게 몸 관리를 안 하시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산모와 태아라고요? 지우는 의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의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모르고 계셨습니까? 사모님, 현재 임신 10주 차입니다. 입덧이 심하셨던 것 같은데 거의 탈수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임신 10주. 그 숫자가 지훈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강타했다. 10주 전. 그날은 주주총회가 끝나고 강 회장에게 모욕을 당한 서영과 함께 술을 마셨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지훈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그녀가 자신을 피했던 이유, 유난히 창백했던 안색, 넉넉한 옷을 입기 시작했던 것. 그것은 아버지의 압박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임신했다. 자신의 아이를. 식물인간이 된 동생의 대역으로 들어온 이 결혼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는 한 아들을 패하고 다른 아들을 꼭두각시로 세우려 했지만 운명은 그 꼭두각시의 아들을 통해 태아의 유일한 후계자를 만들어냈다. 지훈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후계자라. 그는 몰랐다. 식물인간 동생 대신 결혼한 그는 그의 아내가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를 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VIP 병실 창가에 선 강지훈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등 뒤 하얀 시트 위에는 윤서연이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다. 방금 전 의사에게 들었던 임신 10주라는 말과 안가, 그, 안자에서 박 이사에게 들었던 강 회장님의 지시라는 말이 그의 뇌리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충격과 배신감으로 불타던 머리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아버지는 태아를 위해 자신의 한 아들을 불구로 만들었고 다른 한 아들을 꼭두각시로 삼으려 했다. 그리고 운명은 그 꼭두각시의 손을 빌어 태아의 유일한 적통, 딕통, 후계자를 만들어냈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냉소가 피어올랐다. 이 얼마나 완벽하고도 잔인한 아이러니인가.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를 그리고 반쯤 죽어버린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이 지옥을 끝내야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직속 보안팀장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박 이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절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녹취 파일 원본과 모든 증거 자료는 삼중으로 백업하고 내 개인 서버로도 전송해.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태아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그룹의 중대한 지배구조 결함 및 승계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 강 회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참석하라고 통보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고 이미 모든 결정을 내린 자의 확신이 서려 있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음 날 오전 10시 태아그룹 대회의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른 아침 긴급 소집 통보를 받은 이사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회의실 상석 강만중 회장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감히 자신의 허락도 없이 이사회를 소집한 아들 강지훈의 오만함에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지훈이 고작 합병 문제나 신사업 문제로 소란을 피우는 것이라 짐작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어제 병원에서 본 창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그는 평소의 그림자나 대역이 아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에서는 감히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백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회의실을 가로질러 강 회장의 맞은편 부회장석에 앉았다. 이사들은 그의 달라진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 지훈아. 강 회장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지훈은 아버지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오히려 싸늘하게 받아쳤다. 아버지, 아니, 강만중 회장님. 오늘 이 자리는 아들로서가 아닌 태아그룹의 부회장이자 주주로서 소집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닌 강만중 회장이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스크린에 띄웠다. 첫 화면은 민우의 사고 현장 사진이었다. 이사님들께서는 강민우 부사장의 사고가 단순한 운전 미숙으로 인한 비극이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지우는 다음 화면으로 브레이크 라인의 절단면 사진을 띄웠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회의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 회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지훈아, 지금 제정신이냐? 그룹 내부의 치부를 이사회에서 지훈은 그의 말을 잘랐다. 치부요? 좋습니다. 그럼 그 치부의 몸통이 누군지 말씀드리죠. 그는 박 이사의 자백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회장님께서 민우 부사장이 너무 나약해서 차라리 지훈 부회장님을 전면에 잠시 쉬어야 할 필요가. 박 이사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시선이 경악과 공포에 물들어 강 회장에게로 향했다. 강 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책상을 내리치며 광분했다. 거짓말이다. 저건 날조야. 박 이사 그놈이 한성이랑 짜고 날 모함하는 게다. 강지훈, 네가 감히 내 애비를 상대로 쿠데타를 벌여? 강 회장은 자신의 보안팀을 부르기 위해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 저 미친놈을 끌어내라고. 하지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것은 강 회장의 수하들이 아니었다. 지훈이 어젯밤 미리 배치해둔 사설 보안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문을 막아섰고 이제 이 회의실은 지훈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강 회장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지훈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쿠데타요? 아닙니다, 회장님. 이건 승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한 명의 후계자를 패하고
다른 한 명을 꼭두각시로 세우려 하셨죠. 하지만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지우는 스크린에 새로운 사진을 띄웠다. 어제 병원에서 찍은 윤서연의 초음파 사진이었다. 강 회장은 그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 깨닫지 못했다. 저게 뭐냐. 지훈은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폭탄을 터뜨렸다. 제 아내 윤서연 씨가 임신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바라던 결과라고 민우의 아이라고 착각했다. 뭐라고? 아이? 그래, 민우의 아이가. 아닙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강 회장의 말을 얼음처럼 잘라냈다. 민우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바로 제 아이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완벽하게 얼어붙었다. 지우는 강 회장의 절망적인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못을 박았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태하의 후계자, 당신이 버린 아들, 강민우의 아이가 아닌 당신이 꼭두각시로 삼으려던 나, 강지훈의 아이입니다. 혈연으로도 법적으로도 완벽한 태아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이 개자식. 강 회장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지훈에게 닿기도 전에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한때 태아그룹을 호령하던 제왕의 비참한 마지막이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지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네가 감히. 지훈은 쓰러진 아버지를 무감각하게 내려다 보았다. 강만중 회장. 당신을 강민우 부사장 살인 미수교사 및 특수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현 시간부로 강만중 회장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긴급 이사회를 통해 저 강지훈을 태아그룹 임시회장으로 추대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사들 중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전 괴물이 몰락하고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들은 주저하다가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다. 만장일치였다. 지우는 회의실 가장 높은 곳, 아버지가 앉아있던 그 의자를 바라보았다. 폭풍은 끝났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훈이 태아그룹의 임시회장으로 추대된 직후 그룹 전체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갔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시작되었다. 강만중 회장의 수족처럼 움직이던 비서실 라인과 임원들은 하루아침에 해임되었고 그들의 비리는 낱낱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박 이사를 포함해 한성그룹과 내통했던 이들은 모두 사법 처리되었다. 지훈은 단 며칠 만에 수십 년간 썩어있던 환부를 도려냈다. 그의 방식은 아버지보다 더 냉혹하고 치밀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단 하나의 예외도 두지 않았다. 태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가 지훈이 발표한 혁신적인 신사업 비전과 투명 경영 선언 이후 무섭게 반등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늙고 부패한 왕이 사라지고 젊고 유능하지만 무자비한 새 왕이 등극했음을 즉각적으로 인지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대역이 아니었다. 모든 혼란을 정리한 지훈이 병실을 다시 찾은 것은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늦은 밤이었다. 그동안 그는 비서실을 통해서만 서연의 상태를 보고받았다. 그녀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고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병실에 머무르고 있었다.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서연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뉴스를 접한 뒤였다. 지훈의 발소리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미묘했다. 두려움, 경계심,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안도감. 그녀는 자신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던 강 회장이 몰락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그를 몰아낸 남자가 바로 자신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새로운 공포를 느꼈다. 그는 이제 태아의 정점에 선 남자였다.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어떻게 할 생각일까? 몸은 괜찮습니까?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무거웠지만 이사회장에서의 냉혹함은 조금 거쳐 있었다. 네, 덕분에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그들은 그날 밤의 실수, 숨겨진 임신, 그리고 세상을 뒤집어 놓은 쿠데타의 중심에 함께 서 있었다. 지훈은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소파에 앉았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알게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까? 그는 임신 사실을 에둘러 말하지 않았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서웠어요. 당신도 아버님처럼 이 아이를 후계자라는 도구로만 볼까봐.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나 역시 그분의 아들이니까. 하지만 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앉은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옆에 섰지만 그녀를 내려다보지 않고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민우도 나도 그리고 당신도 모두 태아를 위한 도구로만 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 명은 병상에 누워 있고 한 명은 감옥에 갇혔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환멸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태아는 내가 지킬 겁니다. 내 방식으로. 하지만 내 아이와 당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키진 않을 겁니다. 지우는 마침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차가운 얼음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겪어낸 자의 무거운 책임감과 혼란스러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서연 씨, 우리가 맺었던 계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강민우의 대역이 아니고 당신도 서진그룹과의 합병을 위한 담보가 아닙니다. 그는 그녀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그의 돌발적인 행동에 놀라 숨을 멈췄다. 태하의 새로운 제왕이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당신을 속였고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뜻이었지만 나 역시 그 계약의 공범자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대역 남편이나 사업 파트너가 아닌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당신의 남편으로서. 서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건 무슨 나와 진짜 가족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태아그룹의 안주인이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의 어머니로, 물론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아이가 평생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고 떠나보내 주겠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강 회장이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주지 않았던 그것을. 서연은 지훈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저 눈빛은 진심이었다.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가장 외롭고 공허한 남자. 자신과 똑같이 상처받은 영혼.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뺨을 감쌌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태아그룹은 지훈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완벽하게 정상 궤도에 올랐다. 강만중 회장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고 한성그룹 역시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강민우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지만 지훈은 스위스의 최고 재활병원으로 그를 옮겨 최상의 치료를 받게 했다. 그것이 형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던 날, 서울의 한 병원 VVIP 병실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윤서연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자신의 품에 안긴 작고 붉은 생명체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곁에서 그 작은 생명체가 꼬물거리는 손가락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들입니다. 당신과 나를 꼭 닮은. 서연이 지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감쌌다. 그가 태아를 손에 쥐었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뜨겁고 벅찬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왕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름은 생각해봤습니까? 지훈이 묻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지어주세요. 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겨울이 가고 마침내 찾아온 따뜻한 봄이었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시우, 강시우, 때를 맞춰 내리는 비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와주었으니까. 서연은 그 이름을 되뇌며 미소 지었다. 강시우. 좋은 이름이에요. 지훈은 서연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들의 시작은 거짓과 비극 그리고 차가운 계약이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서로에게 닿았다. 식물인간 동생 대신 결혼했던 남자와 그의 유일한 후계자를 품었던 여자.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태아의 새로운 새벽이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다.